안녕하세요. 예, 예. 제 이름은 이종하고요.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총 한 10회에 걸쳐가지고, 책은 이제 이 제모에게 이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제 메일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종하니까, 요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이 회계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은 약간 수학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올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제 거기 부분을 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어떤 문제를 푼다.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은 여기는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초점은 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 번 풀면서 이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분 내에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반복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으로 말하면 이게 회독수라는 말을 쓰는데 책을 몇 회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실력이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적어도 책을 한 5번 이상은 봐야지 그 책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책을 한두 번 정도 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회계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결국은 이 푸는 실력도 늘어나고 시간도 단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내용 중에서 잘 몰랐던 거를 후반부를 진행하면서 이게 또 자기 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회독수를 좀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결국은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듣고요. 쉬는 시간마다 복습하는 게 좋아요. 쉴 때 문제가 어떤 게 잘 나오더라. 여기 중요한 게 뭐더라. 그걸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복습해 보면 시간보다는 적시성이죠. 언제 하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복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습을 여러 번 하는 거를 이제 컨셉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업 쉬는 시간에 한 번.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가볍게 한 번 더 보시고. 시간이 많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한 3, 4분 정도면 충분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지난주에 뭐 했는지,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자, 이제 그 다음을 좀 이제 설명드리면 형광펜이 있습니다. 형광펜. 제가 요거를 좀 많이 강조해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복습을 할 때 효율적으로 복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복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책에다 표시를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가능한 한 내용을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을 이제 표시해줘. 그래서 제가 책 같은 거를 진도를 나가면서 책 가운데를 보세요. 그럼 가운데에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든가 표시를 해두라. 그 얘기 뭐냐면 여기를 제가 강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복습할 때 여기를 이제 최우선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책의 모든 부분이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효과가 좋은 게 이제 형광펜이죠. 중요한 문장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은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두시게 되면 복습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회독수, 그 다음에 형광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책에 보면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책에 제일 앞에 보면 그래서 오늘 할 게 회계 이론이 1장에 보면 회계 이론. 자, 여기서는 제4절이 있습니다. 4절에 별표를 치세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나와요. 제4절. 거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절과 8절에 보시면 용어를 아셔야 돼요. 재무제표 요소 인식 동그라미 치시고 8절에 보시면 측정이 나옵니다. 인식과 측정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2장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재무제표. 기본적으로 2절, 3절에 보시면 재무상태표하고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그 3절에 보시면 2번 손익 측정 방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또 시험 문제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제 6절이 있어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별표를 치시고.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거의 무조건 4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 재무 비율 분석이죠. 여기도 잘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6절과 7절은 달라니까 6절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7절은 공식을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어요. 공부할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은 6절은 줄기예요. 7절은 격가지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공식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6절, 7절, 거기를 보고 특히 중요한 건 6절이다. 7절은 틈틈이 이제 공식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보면 현재 가치와 지분 이론이죠. 여러분들 현재 가치만 알면 돼요. 지분 이론 지우세요. 안 나온다. 계속 관세 시험에서는 안 나왔고요.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옆에 4장이죠. 재고자산 별표 치세요. 4장은 이 줄기에 해당합니다. 이거 재고자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페이지 가보세요. 제5장 유형자산이죠. 역시 줄기에 해당하죠.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4장, 5장은 다 중요하다. 특히 좀 더 중요한 것들을 좀 잡아보자면 8페이지 보시면 6절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2번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죠. 재평가 모형이 중요하고요. 오른쪽 7절에 있습니다. 손상과 손상차손 환입 나오죠. 거기가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보시면 4절이 있습니다. 4절. 유형자산 원가의 측정인데 그 원가가 취득 원가를 얘기해요. 취득 원가 측정.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 보론에 보시면 투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 거기 보면은, 3번 있어요. 인식 후 측정이 있는데, 거기다 좀 써보면은,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여기가 좀 중요하겠어요. 공정가치 모형.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가보세요. 10페이지. 자, 무형자산이죠. 자, 무형자산은 잘 안 나와요. 유형자산보다는. 근데 그나마 이제 중요한 데가 5번 보세요. 1절에 5. 무형자산의 삼각이죠. 여기가 IFRS가 들어오면서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장 보면 이제 금융자산이 나와 있어요. 금융자산.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 3절을 보시면 4번 있어요. 수취채권 양도의 종류가 3절에 보면 4번. 거기다 좀 써보세요. 그 뭐가 있냐면 어음할인이 있습니다. 어음할인. 이게 또 시험 문제예요. 써놓기만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8장 보시면 이제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뜻을 아시면 돼요. 뜻이 이제 1절에 4.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가 있어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용어를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3절에 보시면 5번에 보면 충당부채의 측정이 나옵니다. 이 말로 하는 문장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드릴 거예요. 거기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은 묶어보세요.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제품보증 충당부채, 경고금 충당부채. 계산 문제. 이렇게. 고기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 9장에 보면 비유동부채죠. 거기서는 2절만 보시면 돼요. 사채. 2절 사채입니다. 사채가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퇴직급여인데 오른쪽 보시면 2번, 3번만 묶어보세요. 확정 기여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그 DC예요. DC. 그 다음에 3절이 확정급여제도입니다. 그게 DB예요. DC, DB. 요거에 관련된 걸 봐두시고. 자, 10장을 별표 치세요. 10장 전체. 그게 여기 줄기에 해당하죠. 줄기. 자본입니다. 자본. 그래서 우리가 내공이 깊다 이렇게 하죠. 내공이 깊다는 게 뭐예요? 자본을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공이 깊으려면 어느 정도 수험 기간이 돼야 돼요.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좀 되면은
10장 자본이 좀 수월하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11장 보면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인데 지분상품이 주식이고요. 채무상품이 채권이 됩니다. 주식과 채권, 주식과 채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주식과 채권이 돼요.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3절이 있어, 3절. 후속 측정이네, 후속 측정. 거기 별표를 치세요. 3절이 중요해, 3절이. 그 다음에 옆에 12장이 있습니다. 전환증권과 주당이익이 있습니다. 전환증권과 주당이익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전환사채가 있어, 3절. 그 별표 치세요. 3절. 전환사채. 근데 당연히 얘는 12페이지 가보세요. 우리 목차의 12페이지 앞에. 여기 보면은 9장 비유동부채 2절이 사채잖아요. 그걸 할 줄 알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사채가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전환사채는 못 푼다. 여기 15페이지고.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면 주식 기준 보상에서 스톡옵션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험 자체가 100점 만점이지만 실제로는 80점 만점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한 20점 정도 되는 거는 내가 다루지 않는다. 아니면 안 푼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만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 중에 하나가 스톡옵션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6절은 별표 치세요. 주당이. 얘는 잘 나옵니다. 문제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반드시 얘는 맞춰야겠어요. 주당이. 거기다 좀 써보세요. 주당이익을 우리 영어로 EPS라고 불러요. Earning per share에서 EPS.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4절이에요. 4절. 건설계약. 건설계약. 거기다 써보세요. 이게 진행기준이에요. 진행기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익을 인식할 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재화가 있고 용역이 있어요. 재화는 인도기준이에요. 용역은 진행기준입니다. 이 용역의 대표적인 게 건설계약이고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오른쪽 14장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인데 단원이 두 개예요. 회계 변경이 있고 오류 수정이 있다. 회계 변경은 좀 더 쉬워요. 오류 수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회계 변경보다는 이렇게. 아무튼 거기서도 합쳐가지고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자, 15장 별표 치세요. 현금 오름표. 거기 1절에 2번 보세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비교죠. 이게 저 앞에도 있었어요. 저 앞이라는 게 보면 목차에 보시면 6페이지를 가보세요. 거기 보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죠.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보시면 뭐예요? 발생주의, 현금주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목이 바뀌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계를 처음 배울 때는 현금주의를 해요. 그거를 발생주의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다 배운 다음에는 발생주의를 알아요. 그걸 다시 현금주의로 바꾸는 방법을 배웁니다. 제목에 서로 이름이 바뀌어 있다. 이유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금을표가 중요하고. 자, 18페이지를 보세요. 마지막 18페이지. 자, 16장 있죠? 기타 회계 및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이 아니고 만약 80점 만점이다. 그럼 20점 정도입니다. 20점이면 이게 8문항이에요. 이 8문항 중에는 원래 앞에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형자산 중에서도 문제가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가 한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절 리스예요, 리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의 어떤 자격 시험이니까 퀄리티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문제 반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8문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아예 그냥 원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냥 범위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스예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2절 법인세입니다. 이 법인세가 이연 법인세라는 거예요. 얘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공부하려면 세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관세사분들은 이게 2차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1차밖에 없기 때문에 패스만 하면 되잖아요. 패스만. 이런 데는 그냥 하지 말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6절 있어요. 지분법. 관계기업 투자와 지분법 있죠. 지분법.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중간 재무보고가 있습니다. 걔는 3번이 나와요. 중간 재무제표가 제시돼야 되는 기간.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절 보고기간 후 사건이 되겠습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 그 정도만 봐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짚어드렸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회계는 여기 안에서 다 나와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잘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우리 회계가 총 40개가 나오는데, 이 재무회계 책에서 30개가 나오고, 나머지 원가 관리에서 10개가 나온다. 그럼 이런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럼 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여기서 한 6개, 7개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재무회계에 대한 부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반타작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가 관리 얘기, 이걸 무시하면 안 되고요. 원가 관리 얘기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를 가보세요. 이제 오늘 회계 이론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나오는 문장만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한다.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학원 수업을 잘 듣는 이런 게 열심히 하는 건데 출석만 잘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잘 보자. 그럼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죠. 재무보고는 뭐 하는 겁니까? 주주총회에서 회사 상태를 보고하는 게 재무보고고 그 보고의 수단이 재무제표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네 번째 줄이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면 현금표 그리고 주석도 재무제표 일부로 보죠. 그 문장이 시험 문제죠. 주석은 제외된다면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표가 있어요. 표에서 시험에 나온 건 가운데 거. 가운데 보면 재무제표가 있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이런 게 재무제표고 모두 들어가요? 주석도 들어간다. 주석도 들어간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 아니에요? 아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사업보고서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로 1번 보겠습니다.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죠. 수요가 필요 또는 요구예요.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는 정보 부족자예요. 누가? 가로 1번 투자자죠. 그래서 가로 1번에 써보세요. 주식 투자자고요. 가로 2번을 보세요. 걔는 채권자죠. 은행이에요. 은행.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괜찮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가 되겠습니다.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 거기 주식 투자자예요.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동그라미 2번 용어예요. 수탁 기능 목적. 주주가 자기 돈을 경영자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건희 씨에서 이재용 씨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삼성 주주라면 이재용 씨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을 이재용 씨한테 맡겨놓은 거죠. 이재용 씨가 잘하면 계속 경영자로 선임하는 거고 좀 시원찮으면 주주총회 열고 경영자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뭐냐? 수탁 기능 목적이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경영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야구나 이런 것도 기록의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 실적을 보면 1년 동안 이 사람의 활약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채권자는 은행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만 보시면 돼요. 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대출을 할지 말지 여부, 한다면 이자는 얼마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기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돼요. 국가도 세금을 거둘 때 재무제표를 보고 걷는다. 또는 정보공사 계약 체결할 때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돼요. 정부한테. 왜? 시원치 않은 놈들이 정보공사를 따서 돈만 받아 챙기면 안 되잖아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공사가 계속 적자예요. 왜 그래요? 요금이 너무 싼 거예요. 요금을 높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금을 2,000원, 3,000원 높여도 무조건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몇 명은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교통수단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더 높여도 돼요. 경제적 논리랑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서민들이 힘들죠. 그렇다고 무조건 지하철 공사에 떠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요금을 책정할 때도 지하철 공사의 어떤 손익 같은 거를 분석해서 한다. 뭐 그런 뜻인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운데 가로 2번 재무정보의 공급이죠. 재무정보에 공급이 된다. 자, 이때 제일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보시면
회계 원칙이 나와요. 바로 2번에 보시면 회계 원칙이 나온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고 그 위에 보시면 비교 가능성이 나와요. 결국 뭐냐? 회계는 회사끼리 비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이 잘했는지 하나가 잘했는지 뭐 기아가 잘했는지 이걸 비교해야 돼요. 그러려면 장부 작성 방법이 통일돼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갭이 있어요. 갭.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서 갭이 있죠. GAAP. 갭이 있다. 갭. 그래서 얘는 뭐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고 우리 시험은 뭘로 본다? 그거를 IFRS로 본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책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문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KIFRS.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있냐? 있어요. 일반회계 기준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 이거예요. 이 IFRS는 상장회사. 큰 회사들이 하는 거고 작은 회사들은 일반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좀 쉬운 법을 가지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쉬운 기준을 가지고 한다. 아무튼 24페이지 제일 위에 갭이란 말 그리고 그 갭으로 우리는 뭘 쓰고 있다? IFRS를 쓰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채택했으니까 KIFR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24페이지 보시면 3번 우리나라의 회계 원칙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기업회계 기준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걔는 뭐예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통용돼요. 그러니까 KS 마크 지금도 있어요? KS? 그래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품질이다. 전 세계적 기준하고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런 게 KS로 하면 어떤 식이 되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 투자자가 한국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여주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너희 기준을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국제회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갖다 적용해야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24페이지 보시면 끝에서 한 10번째 줄 봐보세요. 그러나 9번째 줄이네. 그러나 세계 각국이 2000년 초반부터 IFRS를 도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국제회계 기준의 수용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밑줄 쳐보세요. 회계 투명성을 인정받는다. 그게 써보세요. 신뢰성.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IFRS를 도입한 이유는 뭐냐? 그때가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IFRS가 있고요. US 갭이 있어요. 이건 미국 기준, 이건 유럽 기준. IFRS는 유럽 기준이다. 지금 지금 그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유럽이. 그런 것처럼 세상은 이제 회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고 있었고 한국은 무조건 미국 편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회계 부정 사태, 엔론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이 자기 회계 기준을 포기해요. 미국이 이거 안 쓰니까 우리는 쓸 수가 없죠. 우리는 이걸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준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건 별표를 치시고 문장을 지금은 잘 몰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역사적 원가에 측정에서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허용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정가치 회계예요. 공정가치 회계. 그리고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제 BS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 목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자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해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가총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시가총액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본하고 시가총액 일치하지 않아요. 왜 일치하지 않냐 생각해 봤더니 이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원가, 어떤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평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롯데가 제2롯데월드 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을 1억 주고 샀다. 1960년도에. 지금 시세가 1조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현 시세를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를 쓰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공정가치 회계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가치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정가치 평가할 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계속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면 얘를 처분할 게 아니고 쓸 거란 말이에요.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공정가치로 장부를 기록할 이유가 없다. 근데 IFRS는 평가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면 웬만하면 다 뭘로 알아? 공정가치로 알아. 그게 공정가치 회계입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의 특징이 나와 있죠.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게 공정가치 회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1, 2, 3, 4, 5, 6, 7번인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은 IFRS 이전에도 공정가치 회계를 했던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재평가 모형 있죠.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6번 있어요. 오른쪽 6번.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이게 중요한 것만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측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도 당연히 중요한데 1번은 IFRS 전에도 원래 했던 거고요. IFRS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공정가치 개념이 동그라미 2번의 재평가 모형,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공정가치 모형,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거기 생물자산 순공정가치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말만 기억하면 돼요.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에요. 연결의 반대말은 개별 재무제표다. 그러니까 계열사가 있습니다. 계열사. 그냥 쉽게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삼성 계열사죠. 뭐 에버랜드라든가,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삼성화재라든가 등등 많을 겁니다. 이게 다 삼성이라면 삼성. 그럼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내부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내부 거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개별 재무제표를 하는 것보다 연결을 만들게 되면 그 내부 거래를 파악하기가 쉽다. 그래서 결론 뭐냐? 내부 거래를 서로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부 거래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걸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들이 다시 아버지한테 똑같은 물건을 다시 되팔아요. 이걸 다시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고 다시 되팔고. 그럼 뭐예요? 매출과 매출원가 계속 동시에 기록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우리는 매출, 무언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제 전체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실제를 벗어나야 경제활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면 이 실체를 벗어나면 그때 매출로 인식한다. 실체 내에 있으면 매출을 잡지 않는다. 내부 거래를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재무제표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연결 재무제표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규칙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함으로 별 붙여보세요. 전문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전문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규칙 중심, 그리고 원칙 중심이 나옵니다. 규칙 중심, 원칙 중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칙을 먼저 보셔야 돼요. 원칙은 이론상 타당한 방법이에요. 이론상 타당한 방법 다 인정하는 게 원칙 중심. 규칙은 그 중에 하나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상 타당한 방법이 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 중심은 A, B, C 세 가지를 다 합니다. 근데 규칙 중심이 있어요. 걔는 그 중에 B를 선택하지 않아. 그럼 B만 하는 거예요. B.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규칙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한다? 원칙 중심이다. 옛날에는 뭐였어요? 규칙 중심.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24페이지 가보세요. 24페이지 왼쪽에 기업회계 기준이 규칙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IFRS가 원칙 중심이다. 그러니까 IFRS가 기존 회계보다 한 3배쯤 두껍겠죠. 그러니까 옛날 기준은 규칙만을 딱 써놨습니다. 서술을. 근데 IFRS는 되는 걸 다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적인 판단이라는 게 뭐가 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옛날에는 무조건 대한민국은 B의 방법을 합니다. 그럼 기업이 물어봐야 돼요. 우리 회사도 그냥 B 방법 쓰면 됩니까? 그러면 금융당국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은 질문하면 뭐랍니까? 질문하면 책 찾아보라고 하죠. IFRS 찾아보란 말이에요. 거기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당한 방법 다 있으니까 너희 회사에 맞는 방법을 네가 선택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원칙 중심이 된다. 자, 아무튼 그런 거 한번 봐보시고요. 자, 그 밑에 제2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인데 그것만 좀 설명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개념체계를 알아야 돼요. 개념체계.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뭐가 있냐면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법률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체계가 있고요.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IFRS다. 그런 뜻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뭐냐면 헌법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우선해요? 상위법 우선이니까 헌법이 우선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개념체계하고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럼 뭐가 우선해요? 느낌에 이게 우선할 것 같잖아요. 이게 우선한다. 그게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도 이미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26페이지를 가보세요. 26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 4, 5, 6 있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 개념체계는 IFRS가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념체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준에 우선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험도 이렇게 하는 개념체계 우선 틀렸단 말이에요. 우선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우선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53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 틀리게 서술된 게 뭐냐? 거기 4번 지문 봐보세요.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작성 공시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회계준과 상충되는 경우 개념체계 기준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면 54페이지를 가보시면 5번 문제가 있어요. 5번 문제. 자, 거기 보면 1번 지문 봐보세요. 관세자 시험에 나왔었죠. 개념체계와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 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하죠. 기준이 우선해야 돼요. 개념체계보다. 개념체계 우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잘 보세요. 그럼 다시 26페이지를 가보세요. 우리 책 26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26페이지 가보시면 6번 밑에 있죠. 이 개념체계는 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개념체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여기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거기 마지막 문장 봐보세요. 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개념체계는 헌법과 같잖아요. 헌법도 바뀌어요. 개념체계도 개정된다. 개념체계는 개정되지 않는다면 틀렸습니다. 개념체계도 개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자, 제2절의 1번에 보면 네 번째 줄 봐보세요. 개념체계는 중심뼈대라고는 말이 나오죠. 그죠? 개념체계는 중심뼈대의 역할을 한다. 25페이지 보세요. 2절에 보시면 1번 개념체계 위상에 보면 네 번째 줄이 있어요. 중심뼈대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개념체계의 이제 필요성인데 이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아직. 여기 보세요. 법이 여러 개 있어요. 민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공법도 있고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법에서 하는 얘기와 상법에서 하는 얘기가 서로 충돌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헌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면서 만들란 말이에요. 그게 중심뼈대예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기준도 여기 보세요. 유형자산에 대한 기준, 무형자산, 뭐 투자부동산, 뭐 금융자산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유형자산에서 얘기하는 자산의 개념과 뭐 재고자산이 얘기하는 자산의 개념이 서로 틀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자산이란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죠. 그게 개념체계의 필요성이고 목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중심뼈대고 봐두세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25페이지 밑에를 보세요. 개념체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이렇게 쭉 나올 건데 거기다 써보세요.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 주어 목적할 때 주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를 동그라미 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얘는 틀리게 하면 문장이 어색해요. 그래서 이 주어가 나오면 무조건 맞는 문장이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2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문장. 회계기준위원회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어를 찾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3번에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자 동그라미. 4번 감사인 동그라미. 5번 재무제표 이용자 동그라미. 6번
업무 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있죠. 저 같은 사람들. 강의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개념체계가 도움을 준다. 아셨죠? 그럼 여기 보세요. 헌법은 누구한테 도움을 줘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집행하는 사람, 판사, 뭐 검사, 변호사,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개념체계 누구한테 도움을 주냐? 재무제표 만드는 사람, 재무제표 이용하는 사람, 그죠? 그다음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거다. 그래서 그런 문장이 나오면 다 맞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아까 걸로 가보시면요. 53페이지 가보세요. 자, 5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에 1번 회계기준 재정기구 2번 재무제표 작성자 3번 재무제표 이용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문장 나오면 다 맞단 말이에요. 또는 5번 개념체계는 변화될 수 있죠. 개정될 수 있죠. 그럼 이런 문장이 다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일단은 그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27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진도 올라가죠. 잠깐 쉬겠습니다.